최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금융시장도 덩달아서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이런 전망,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달러 원 환율의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주연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반적으로 다 관통하는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480원대를 찍고 일단 지금 안정세에 들어서긴 했는데 네. 지난주만 해도 어느 채널을 틀어도 환율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환율 상승이라는 게 사실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요인들이 뭉쳐서 환율이 상승한 건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환율 상승의 주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관세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지루한 이야기고 뭐 한참 흐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관세 협상에 의해 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캐피탈이 아웃플로우되는 그런 모습을 향후 10년 동안 최소한 보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제 문서화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원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팩트시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러한 과정에서 신기하게 나타난 부분 하나가 원엔이 동조화돼 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엔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동일한 요인, 즉 관세에 관련된 이슈와 그다음에 대미 투자에 관련된 부분, 물론 사이즈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엔화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 원화는 그것과 동조화되면서 거의 완벽하게 원통 매핑을 따라가지고 940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달러화 대비 환율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은 사실 크게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이제 뭐 서학개미 이슈라든가 제일 거론이 많이 되고 그렇죠. 개인들의 이제 투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어떤 수치만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들의 대외 투자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2018년부터 따져봤을 때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한 246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5년 현재까지인 거죠. 그런데 동기간 중에 살펴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조 원 수준까지 지금 넘어가지고 대략적으로 늘어난 숫자만 살펴보면 약 5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을 대표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해외 투자가 훨씬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부인하지 못할 그런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좀 썼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만약에 너희 때문에 환율이 올랐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를 붙잡고 너희는 도대체 뭐 했니?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다만 이러한 어떤 해외 투자에 대한 증가는 어떤 다른 동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감하지 못했던 1,400원대 이상의 높은 환율을 설명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이후의 일들입니다. 관세 협상이면 우리가 그만큼 이제 달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하고는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 미국에 또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원화로 다시 환전을 하는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원엔 동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또 서학개미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도 기관이 사실 뭐 하고 있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해결책이 일단 지금 제시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통화스와프 환해지 여기에 대한 건데 이 해결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별로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두 가지 다 이제 어떤 특정한 그 기관의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고 스왑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한국은행과 그 국민연금이 스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의 포지션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대외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스왑을 체결한다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국민연금이 가져가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그것을 사용하고 다시 반환하는 구조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은 1년 후에 6개월 후에 만기가 다 도달한 후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달러를 수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갚으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때에도 계속해서 달러의 자산 투자를 증가시킬 테니까 그때에도 달러는 계속 모자란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환율의 구조적인 그 추세를 변경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죠. 물론 정책 당국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율의 불확실성이라는 uncertainty가 있고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uncertainty라고 얘기하는 불확실성은 사실 수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익 비율을 따질 때 샵 레이쇼 같은 거는 불확실성과 그러니까 변동성으로 대표되는 불확실성과 수익률을 같이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환해지가 됐던 아니면은 스왑이 됐던 픽싱시키는 환율의 구조를 픽싱시키는 그래서 uncertainty를 없애버리는 것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스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이라고 치면은 1,000원에 고정되고 교환했다가 그걸로 다시 정말 투자 수익만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게 과연 좀 국민연금한테는 맞는 이게 거냐. 맞는 건가? 예. 일단 단기적 효과는 뭐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런가요? 지금 제 옆에 이렇게 환율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468원. 1,480원대에서는 찍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볼지도 좀 궁금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이제 QT 중단하고 QE로 가지 않습니까? 달러가 이제 많이 풀릴 거예요.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오히려 좀 어부지리 반사이익으로 1,480 찍고 이제 좀 내려가는 추세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1일자였죠. 이제 QT가 종료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연준이 그동안 그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던 부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QT였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죠. 이 규모를 따져보면 월 기준으로 했을 때 국채 기준으로 약 50억 달러, 그다음에 MBS 기준으로 약 350억 달러 해가지고 월간 400억 달러 수준의 그 규모로 지금 그 QT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즉 그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달러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에 있었고 이것이 11월 말에 이제 해결이 됐는데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맞아요. 즉 자기 그 어카운트에 돈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의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거죠. 그 규모를 찾아봤더니 대략적으로 지금 요 기간 중에 즉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던 기간 중에 그
미 재무부에 보통 우리가 TGA라고 하는 제너럴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가 있는데 이 계좌의 잔액이 약 1,366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많으면 안 있습니다. 되잖아요, 사실. 이게 뭐 많아서 사실 재무부 입장에서 좋을 거는 없는 네. 거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이 정도 규모는 단기일 내로 아마 유동성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 그동안 못 줬던 임금을 이제 우리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걸 다시 다 그 임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366억 달러 정도는 즉시 그 시장에 공급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 이외에도 사실 10월 1일 즉 다시 말해서 셧다운이 발생되기 바로 직전 규모가 약 8,194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정도 수준도 과거의 히스토리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TGA 어카운트의 그 레벨치고는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5천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도 사실은 크게 뭐 아무도 우려하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 측면에서 사실 약간 충돌이지 않나 싶은 게 시장에서는 계속 12월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시장에서의 이야기만 종합을 해보면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고 바로 연달아서 또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 굉장한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일본은행이 원래 원했던 효과를 누리게 될 건데 근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12월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지? 시장 기대가 지금 좀 섣불리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시장의 심리라는 거를 일일이 해석하는 거는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 입장이 좀 굉장히 특이했었죠. 지난 2년간의 경제 정책을 살펴봐도 굉장히 이상했다라는 점들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흥미로웠던 부분이 강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물론 외부의 임팩트에 의해서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CPI 기준으로 10%를 치면서 그 인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 자기 자신의 기준금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상태, 즉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거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빌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기준금리만큼 먹을 수 있는데 그 기준금리가 5%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 5%까지 찍었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다른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대출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는 그런 식의 아비트러지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대략적으로 한 400조 정도 된 죄송합니다. 40조 N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볼레타일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 2024년 8월에 0%에서 25bp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시장에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그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것을 다시 언와인딩 시켜가지고 일본의 자금을 상환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루에 S&P 500이 7% 정도 하락했던 그런 그 황당한 사건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한 식으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왜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겠죠. 이게 궁금해요. 인플레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11월 CPI를 보시면 지금 뭐 전체 CPI는 안 나왔습니다만 동경 쪽의 CPI가 보통 한 달 일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코어나 아니면은 전체 CPI나 해서 그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7에서 2.8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타겟은 2%인데 물론 미국에서처럼 이게 결국은 2%로 수렴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유지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동안에 일본 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자금들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쏟아부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인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에서는 이 부분을 올려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뭐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지난 3년간 우리는 계속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일본은행이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물가인가요? 보통은 일본은행이 특히 춘계에 이 금리가 아니죠. 네, 임금 투쟁하면서 네네.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1분기나 이쪽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많이 좀 좌지우지 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물가를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인플레이션,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금이 굉장히 고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4월, 5월 춘투가 있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명목 임금을 높이 올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익스펜디처 지출이 이제 둔화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고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2025년에 들어오면서 실질 임금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춘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명목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높고 여전히 높고 2.7, 2.8 수준이라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경제에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좀 나눴는데 이게 신기하게 하루 만에 좀 이슈가 불식이 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국채 금리는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오늘 뭐 1.8%를 넘어섰는데 미국 금리가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각각의 이제 공유한 스탠스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볼레타일했죠. 네. 그 볼레타일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대략적으로 GDP의 250%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를 지금 IMF에서 제가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5% 이미 10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100%가 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50%가 넘었으니까 이제 뭐 다들 죽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어떠한 충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일본 쪽에 국채 뭐 금리를 올린다더라 그러면은 이게 빨리 올라가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은 전염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어제 봤던 현상, 그저께 봤던 현상. 네. 일본 국채가 갑자기 올라갔을 때 이건 무슨 일 있나 그러고 따라 올라가고 이때 두 가지. 정부 부채 비율 아까 말씀드린 높죠. 그다음에 재정 적자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한 게 지금 계속해서 CBO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2035년까지 재정 적자 비율이 GDP의 6.5%에서 7% 수준이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미국 국채 수익률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또다시 흥미로운 점은 왜 이게 갑자기 벗어나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경기가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 많은 기관들이 서베이를 할 때 지금 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4% 이상 증가한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가장 대표적인 GDP만 보더라도 2분기에 3.8%, 그다음에 3분기 자료 뭐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냥 GDP 나우캐스팅 자료를 봤을 때 3.9%. 2025년 전체를 얘기했을 때 2% 정도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미루어 봤을 때 투자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엔화가 엄청나게 쌉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떨어질 준비를 하고 슬슬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261 ETF. 이때 한번 괜찮은 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만약에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진짜 단행하게 되면은 일본 엔화도 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좀 시간을 기다려 본다면 미국 금리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도 이제 슬슬 맞대응이 좀 될 것 같은데 261 ETF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몇 이게 년 참- 동안 많이 힘들어하는 예, 그 이게 쉽지 ETF거든요. 않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 2621 ETF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 수익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그 원엔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장기채, 투자 대상이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엔화로 사니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제 5월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임을 보였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엔 환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거의 1,000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6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94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만 한 6%, 7%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채 20년물 기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장기채 30년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 당시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사실이고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봐야 움직인 거 이렇게 네트로 쳐보면 50bp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수익률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그러면은 원화가 엔화 대비해서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만약에 BOJ가 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원엔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엔화 가치는 더 올라가고 원화는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원엔의 가치가 원엔의 그 숫자가 올라가는 940에서 네. 1000으로 다시 올라가던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NK 트레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청산되면서 엔화가 급격하게 가치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화가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적을 것이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문제는 지난번에 2024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었을 당시 예. 원화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은 변수가 확실하네요.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간접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엔화가 움직인 것보다는 원화가 움직인 폭이 적기는 했습니다만 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그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라고 그 강하게 확신을 갖기에는 그러네요, 이 요소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유길이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엄청 투자 붐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단순한 상황만 보고 섣불리 지금 하기에도 쉽지는 않다. 달러도 같이 움직이는 걸 생각해보면 작년 여름처럼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 이번에도 투자 아이디어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좀 비슷한 변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도 변수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근시일 내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제 6대6에서 파월 의장의 복심이라고 판단되는 윌리엄스가 이런 코멘트를 함으로써 12월에는 25bp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 2.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지금 IMF의 전망에 따르면 26년 경제 성장률이 2.1%를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국가가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벌써 2년이 넘게 계속 진행된 나왔죠. 이야기죠. 여기에서 급격하게 붕괴되는 어떤 요인이 보이기라도 하는지 그런 조짐이 있는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죠. 그러한 것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연준이 25bp 이후에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쉽지는 않겠죠. 네. 이러나 저러나 뭐 이제 엔화를 봐도 어렵고 미국 금리 인하인 부분을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이게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 확인하고 찍고 계속 올라가는 돌다리 거. 짚어보고.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